안녕하십니까. 이번 고졸 도덕 기출해설 영상을 맡은 장현영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도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많이 묻지만 특히 이제 사상과 사상가가 조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윤리학은 무엇인가요? 자, 윤리학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요즘에 1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제 윤리학의 분류라든지 해당하는 윤리학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묻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윤리학이래요. 예시로는 생명윤리, 정보윤리 등이 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 요거를 실천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1번 실천윤리학이 되겠고요. 나머지 기술윤리학이나 이론윤리학이나 메타윤리학의 경우에도 출제될 수 있는데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술윤리학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설명,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서술, 묘사, 여기에 집중하는 게 기술윤리학. 메타윤리학은 분석이라는 얘기 나오면은 메타윤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든지 논리적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론윤리학은 이론 탐구, 원리 정립, 정당화 근거 마련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제 이론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론윤리학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론윤리학에 해당하고 이게 아니라면 다 실천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환경윤리 영역의 쟁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환경윤리래요. 환경윤리는 당연히 이제 자연 보호라든지 아니면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룰 텐데 쟁점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싸우는 지점, 이걸 쟁점이라고 하죠. 자, 그럼 환경윤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문장을 바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1번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요거는 생명윤리에서 다룰 거고요. 생명윤리. 2번 성적 욕망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성윤리 내지는 사랑윤리 여기서 다룰 거고. 자, 3번 자연은 개발의 대상인가 보존의 대상인가? 이게 환경윤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겠죠. 4번 통일이 지향해야 될 윤리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평화윤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제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자, 3번 문제. 다음에 소개하는 윤리 사상가는 무엇인가? 도덕에서 항상 중요한 건 이런 사상이나 사상가 묻는 문제예요. 주제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별표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람이니까. 자, 사진도 조금 보시면 좋아요. 검정고시 문제에서는 사진을 가지고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 내용을 보시면 4단. 4가지 착한 마음 4단. 자, 성선설을 주장했다. 인간은 누구나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항산, 유항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혹은 반대 버전으로는 무항산, 무항심이라고도 해요. 특히 항산과 항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은 누구나 착하게 태어난다라고 얘기한다면 유학자 중에서도 맹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맹자가 되겠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자, 노자의 경우에는 도교 사상가예요. 무의자연 주장하는 사람. 순자의 경우에는 유학자긴 한데 이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묵자의 경우에는 겸애, 평등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묵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에 설명하는 윤리 이론은 무엇인가?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얘는 별표 하나로 충분하지 않고 2개, 별표 2개짜리 문제죠. 도덕에서는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사실 뭐 원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5문제 중에 적어도 한 문제는 공리주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한 문제는 의무론 내지 칸트 문제예요.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5가지 문제 중에서 2문제는 적어도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리주의 문제 무조건 나오고 칸트 관련된 의무론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주장하였다. 이 말 나오면 끝났죠.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자, 쾌락은 선, 좋은 건데 고통은 악, 나쁜 거다. 그러니까 쾌락이 많고 고통이 적어야 된다. 그거를 최대다수 최대 행복 혹은 유용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유용성의 원리 내지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 얘기한다면 공리주의가 해당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의무론. 의무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칸트가 있겠죠. 정언명명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고, 덕윤리의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덕윤리에서는 행위자 그리고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면 덕윤리적 입장입니다. 진화윤리는 이제 진화 생물학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윤리를 설명하는 입장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인데, 자, 장자가 나왔어요. 장자는 자, 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가 흩어지는 것으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 자,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보았고, 에피쿠로스는 원자가 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장자든 플라톤이든 에피쿠로스든 모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정답은 죽음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죽음 관련된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면 매우 쉽게 나온 거예요. 매우 쉽게 나온 건데, 같이 보셔야 될 건 죽음관을 얘기하는 사상가들마다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선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장자 입장이 무엇인지, 플라톤 입장이 뭔지, 에피쿠로스 입장이 뭔지 그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상과 관련된 사상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뭐 개념 묻는 거죠. 개념 묻는 건데 구별만 하시면 돼요. 자, 좌망, 심재 더 볼 필요 없고,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상태다. 자,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라고 합니다. 자, 재물은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경지예요. 이상적인 경지를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무라일체 혹은 무위자연이라고도 합니다. 자, 좌망과 심재는 뭐냐? 자, 좌망과 심재는 수양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물이라는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양 방법을 좌망과 심재라고 합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 될 텐데, 자,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오륜, 효제, 충서. 자, 오륜이 됐든 효제가 됐든 충서가 됐든 얘네들은 전부 다 유학에서 강조하는 개념들이에요.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문을 보셨을 때 뭔가 낯선 개념이고 좀 모르겠다 싶으신다면 선지를 보시고 구별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오륜, 효제, 충서는 유학에서 본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정답이겠죠. 재물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무엇인가? 사상가. 자, 사상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별표를 하나 치고 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사람이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은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라.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인간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자, 책임윤리 별표 치겠습니다. 책임윤리 얘기하는 사람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요나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될 텐데, 자, 밀과 벤담. 이 사람들은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밀의 경우에는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벤담의 경우에는 양적 공리주의를 얘기합니다. 조금 구별하실 포인트가 있어요. 보셔야 되겠고, 베이컨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지상주의, 그리고 자연윤리에서는 인간중심주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베이컨이 되겠습니다.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8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시민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으로 이것이 있고 이는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보시면은 불복종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정당화 조건이 뭔지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정당화 조건에는 공개성, 공익성, 비폭력성,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최후의 수단과
처벌 감수. 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가지 정도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건데 우리가 법을 어겼다면 뭘 받아야 되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처벌 감수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큰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요? 오랜만에 나온 사람인데, 자, 프롬.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프롬 하면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철학자가 프롬이에요. 뭐 어떤 연애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랑에 대한 이제 철학적인 성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제 철학적인 근거, 이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롬을 보시면은 자, 이것은 자유의 소산이지 결코 지배의 소산이 아닙니다. 지배 아니라 그러죠. 지배하는 거 아니다. 지배의 관계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존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2번. 자, 요거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의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존경, 이해, 보호, 책임. 요 4가지 요소를 강조하고요. 특히 프롬은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것들이 사랑이 아니냐면 사랑이 아닌 것들, 지배, 지문에 나와 있죠. 소유, 희생, 봉사, 간섭, 받는 것, 수동적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특히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소유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개념을 프롬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것까지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책임 얘기하는 건 누구였어요? 4번에 책임 얘기하는 건 우리 아까 방금 문제에서 봤지만 요나스. 요나스가 특히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니까 얘는 별표 하나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찾으시오. 그런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가와 나가 인간 중심주의와 동물 중심주의예요. 그죠? 자, 가는 인간 중심, 나는 동물 중심. 요렇게인데 A는 인간 중심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 B는 공통점, C는 동물 중심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인간 중심주의와 동물 중심주의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점을 찾아라. 그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1번 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자, 이 경우 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오답이 나머지 선지가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자, 여기서 모든 생명체 밑줄 하나 쳐주시고, 자, 모든 생명체라고 얘기하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 동물, 식물까지 존중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간, 동물, 식물까지 중요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생명 중심주의겠죠. 생명 중심주의에서 특히나 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3번 생태계 전체가 도덕 공동체의 범위이다. 자, 생태계 전체. 생태계 전체라고 얘기하면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입장은 생태 중심주의에서 얘기를 하겠죠. 범주가 다르죠. 구별을 잘 하셔야 되겠고, 자, 4번 생태계 안정을 위해 각 생명체의 희생을 강요한다. 자, 생태계를 위해 생명체의 희생을 강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비판점 중에 하나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경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환경 파시즘. 자, 환경 파시즘은
말 그대로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걸 환경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생태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상이나 사상가를 묻지는 않았지만 이 각각의 사상들에서 어떤 범주까지를 소중하게 대해야 되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숙지를 좀 하시고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약간 조금 학습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윤리 의식은 무엇인가요? 자, 직업관 관련해서 직업윤리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직업윤리 관련해서도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니까 체크만 달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자, 프랑스 종교 개혁가 칼뱅이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종사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명에 따르는 것이다. 신의 명명이라고도 했죠.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기 몫의 일이다. 신의 명명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소명의식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1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옳지 않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반드시 주의를 잘 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책임에 대해 말해보자. 자, 연구 결과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야 합니다. 침해하면 안 되죠. 1번이 정답이에요.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고 자신이 연구하는 정보나 자료를 위조해서는 안 되고 다른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학생 1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과학기술자의 책임으로 내적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외적 책임 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자, 내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연구 과정과 관련된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적 책임은 연구의 결과나 영향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개념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13번, 다음에 설명하는 국가 권위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 자, 국가 권위 얘기가 나왔네요. 자, 국가 권위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 사상이나 여러 사상가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국가 권위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자연 발생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 그리고 유학이나 묵자, 한비자에 관련된 내용, 동양 관점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 간 합의를 통해 국가를 수립했다. 자, 그러면 누가 뭘 만든 거예요? 개인들이 국가를 만들었다. 국가라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뿐이다 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합의. 자, 이 합의를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수립했다라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 사회계약론이 되겠고요. 사회계약론 관련해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 홉스, 로크, 루소 요 세 사람이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들이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 겸에는 묵자가 얘기하고요. 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이제 유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편이죠. 알아두시고요. 14번 다음에 설명하는 윤리적 문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A 국가 사람들이 비만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반면 B 국가에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A 국가와는 다르게 B 국가에서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기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자, 어떤 나라 사람들은 비만이라든지 성인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식량 공급의 불균형이에요. 식량 공급의 불균형. 보통 이제 공급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죠. 식량의 절대적인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식량은 충분해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 충분한데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도 먹지 못할 정도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관련된 문제는 뭐냐? 2번 식량 불평등 문제가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공급 불균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 입장에서 A, B에 들어갈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 입장이래요. 얘도 꼬박꼬박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술에 대한 관점인데 자 여기에서는 도덕주의를 묻고 있죠. 도덕주의를 묻고 있지만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될 거 요 주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도덕주의가 있고요. 도덕주의가 있고 예술지상주의가 있습니다. 예술지상주의. 자, 다른 말로는 신미주의라고도 해요. 신미주의. 자, 각자에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 자, 도덕주의는 예술은 교훈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라면 예술지상주의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도덕주의를 참여예술론 이렇게도 얘기하고 예술지상주의를 순수예술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요 맥락에서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게 도덕주의는 예술과 도덕 중에서 도덕을 훨씬 더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반대로 예술지상주의의 경우에는 예술과 도덕 중에 예술을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도덕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도덕주의 입장에서 첫 번째 질문, 예술의 미적 가치만을 추구해야 되나요? 도덕주의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아름다움보다는 교훈을 강조해요. 그러면 A에 들어갈 대답으로는 아니요.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 예술은 사회 도덕적 성숙에 기여해야 하나요? 자, 이걸 뭐라 하냐? 참여예술론이라고 합니다. 예술의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가 들어갈 수 있겠죠. A는 아니요, B는 예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신미주의 입장에서 혹은 예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16번 갈퉁의 평화에 대한 내용 중 가나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갈퉁이래요. 갈퉁. 자, 갈퉁이라는 사람은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내용은 사회에도 나오고요. 도덕에도 나옵니다. 평화 관련된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 사람은 평화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가와 나로 구별을 하는데 가를 보시면 전쟁, 테러, 범죄, 폭행 등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가는 소극적 평화예요. 자, 나를 보시면 직접적 폭력은 물론 가난, 차별 등 구조적, 문화적 폭력도 사라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적극적 평화라는 말은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얘기해요. 둘 다 없어야 됩니다. 둘 다 없어야지만 적극적 평화라고 해요. 반대로 소극적 평화의 경우에는 직접적 폭력만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좀 잘 구별하시면 되겠고 근데 나에는 간접적 폭력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자, 간접적 폭력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간접적 폭력이냐?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뭐라고 하느냐? 간접적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롤스 중요한 사람이죠. 아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다면, 미리 한번 풀어보셨다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롤스는 워낙 중요한 사람이고 매번 출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롤스 관련된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1번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절차적 정의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롤스, 노직, 왈처 이런 사람들이 절차적 정의에 속하고요.
절차적 정의는 과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정이 공정하다면, 과정이 문제가 없다면 결과도 문제가 없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맞고요. 자, 2번,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중요한 말이 나왔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자, 이거를 1원칙, 롤스는 1원칙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맞죠? 자, 3번. 무지의 배를 쓴 개인들은 차등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 자, 차등의 원칙, 롤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화된다. 이게 차등의 원칙이었습니다. 무지의 배일. 무지의 배일도 롤스에게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원초적 입장.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상황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정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언급되는 게 무지의 배일이에요. 롤스 관련된 내용이 맞죠. 자, 4번.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자, 항상 뭐뭐만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국가는 소유권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많나요? 작나요? 작죠. 최소한의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최소 국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소 국가는 누가 강조하는 개념이냐면 노직이라는 사람이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롤스는 최소 국가에 반대합니다.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충분히 못한다라고 여기는 입장이 롤스이기 때문에 최소 국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롤스는. 최소 국가는 노직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롤스와 노직을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노직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처벌. 처벌에 대한 응보주의 관점에 체크한 학생을 고르시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그냥 그대로 살려놓을게요. 자, 처벌을 얘기하고 있고 응보주의라고 딱 한정을 지어줬어요. 자, 응보주의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응보주의. 자, 응보주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보주의는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명한 말이죠. 자, 누군가가 타인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이도 상하게 해라. 라는 게 응보주의적 관점입니다.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관념이랑도 맞아요. 옛날 옛적에 바빌로니아에서도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응보주의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랑 뭐가 같아야 되느냐? 범죄의 정도와 형벌의 강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만큼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걸 응보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예요. 칸트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칸트가 응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이기 때문에 칸트적인 내용도 같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점, 해당하는 관점에만 표시를 하래요. 자, 첫 번째,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 자,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 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와 형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급으로 가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하지 않은 B와 C는 이미 탈락이에요. A와 D 둘 중에 한 명이 정답일 텐데, 자, 두 번째,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주체를 전제로 한다. 자,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주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율적 인간 내지는 이성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가 범죄 행위를 선택했어. 그 선택은 너가 정한 거야. 너가 한 것이야.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죠. 선택한 내가 져야 됩니다. 당연히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얘기할 때는 너가 선택한 것은 너가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나왔죠. A도 탈락하고 D가 정답이에요. 자, 마지막 보시면 범죄 강도와 상관없이 범죄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신노역형이다. 자, 범죄 강도와 상관없이,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응보주의 입장에서는 범죄 정도와 형벌의 정도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범죄 예방을 위해 종신노역형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베카리아예요. 베카리아. 자, 베카리아라는 사람은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사형에 반대하고 종신노역형을 도입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응보주의나 칸트 입장이랑은 맞지가 않죠. 정답은 4번 D가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19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매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자, 사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리고 또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통제하는 정보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다. 자,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통제하는 것. 자, 이걸 누가 통제해야 된다?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조작권이나 거주권이나 선거권은 큰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뭐였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랑 약간 비슷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칠권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칠권리라는 개념도 요 맥락이랑 같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칠권리라는 건 인터넷상에 공개된 내 정보를 내가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는 게 이칠권리입니다. 그런 관련된 개념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담해야 될 비용은 무엇인가요? 자, 통일 관련된 비용들인데, 자, 통일 관련된 비용에는 분단 비용, 평화 비용, 통일 비용, 그리고 비용은 아니지만 통일 편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편익은 이익이나 만족감이에요. 이익입니다. 얘는 해당하지 않아요.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고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분단 상태에서 들어가는 소모적이고 경쟁적인 비용입니다. 평화 비용은 물론 분단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평화를 정착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교류 비용이에요. 교류와 협력 비용을 얘기합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담해야 될 비용이다. 자, 분단 비용과 평화 비용은 분단 상태에서 들어가요. 자, 분단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통일 비용만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자,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경쟁 비용, 기회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회 비용 요건 사회에서 언급되는 내용이죠. 자, 기회비용은 선택을 위해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가치 무언가를 포기했다면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21번 서술형 평가와 학생 답안 미줄진 기억 리을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조금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체크 하나 달죠. 자, 사회윤리에 대한 리브어 중요한 사람이죠. 자, 리브어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리브어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적 입장 중에 무엇을 훨씬 더 강조하는 사람이냐? 사회윤리적 접근과 해결 방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리브어예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리브어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을 구분하며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리브어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누가 훨씬 더 도덕 능력이 뛰어나냐? 개인들은 도덕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하지만 집단의 경우에는 도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이 더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즉 개인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일지라도 사회는 이기적이며 비도덕적일 수 있다. 자, 여기 별표. 이게 리브어의 핵심적인 입장이에요.
개인은 도덕적일지라도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는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알려드리는 건데 리브어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가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책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시죠?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국가나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너가 종교를 믿어야지, 너의 의식을 바꿔야지 해봤자 사회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사회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다 개인의 도덕적 함양이 필요하다. 잘못됐죠? 개인적인 측면의 해결 방법보다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의 해결 방법을 강조하는 게 니부어라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4번 리을이 되겠습니다. 니부어 관련된 문제가 요즘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22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 뭐 쉬운 문제죠.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잘 구별만 하시면 되겠는데, 자, 소수자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이다. 우대 정책이래요. 우대 정책. 그러니까 약자라든지 소수자에게 강력한 혜택을 주는 걸 이제 우대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가는 찬성 입장, 나는 반대 입장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자, 1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대 정책을 하자는 걸까요? 말자는 걸까요? 하자는 거죠. 찬성하는 입장. 2번 부당한 차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부당한 차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대 정책을 통해서 부당한 차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는 찬성 입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역차별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역차별 문제. 자, 역차별 문제는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자, 4번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따른 업적을 간과할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업적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업적주의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결과를 많이 냈다면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업적주의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는 아무래도 결과를 좀 잘 내기가 힘들겠죠. 업적을 쌓기가 힘든데 업적이 적은 사람에게 강력한 혜택을 준다면 업적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대 정책을 하지 말자는 반대 입장입니다. 적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되겠다. 찬성 입장이랑 반대 입장 물을 경우에는 구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공부하실 건 없어요. 자, 23번 하버마스 문제. 매번 나오고 있죠. 하버마스. 자, 하버마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담론윤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뭘 찾아라?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에 뭐가 있느냐? 진리성, 진실성, 정당성, 이해 가능성. 자, 요런 내용들이 이상적 담화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버마스가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학생 1,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학생 1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 가능성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학생 2, 말하는 내용이 참이어야 해. 자, 참이어야 해라는 얘기는 사실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고 참, 팩트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진리성. 대화 당사자들은 진실하게 표현해야 돼. 진실해야 된다. 진실성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학생 4,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에만 근거해야 돼. 요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은 어디 갔죠? 그죠? 네, 정답은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상적 담화 조건에 무엇이 있는지,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24번. 종교 갈등을 위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도덕은 항상 적절하지 않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관용해야죠. 관용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해야죠. 자, 2번 힘의 논리에 따라 종교 간의 질서를 확립한다. 힘의 논리로 하게 되면 전쟁으로, 갈등으로 이어지잖아요. 정답은 2번. 자, 3번 종교 간의 차이를 이유로 타인을 억압하지 않는다. 관용해라. 존중해라. 자, 4번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자, 특히 종교 간 대화. 자, 요걸 얘기하는 사람으로 누가 있냐면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이해를 강조하는 사람이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25번. 공직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공직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무원, 나라의 일을 맡은, 나라의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을 이제 공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직자가 어떤 태도만을 가져야 하나요? 자, 당연히 정직과 성실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봉사 책임 해야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적인 자리니까. 자, 청탁과 비리 안 되죠. 부정부패고. 자, 청렴과 연대의식 필요하겠죠. 청렴한 거, 연대의식 매우 중요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되니까. 탐욕 부리면 안 되니까. 만약에 청렴하지 않으면 부정부패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약용.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해서 특히나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고졸, 도덕, 기출 해설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설 영상 들으시면서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저건 내가 좀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조금 어려워했는지, 혹은 내가 아직은 무엇을 제대로 모르는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